네, 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정미영입니다. 오늘도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종목들 수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사를 도와주실 수사관 두 분은 토마토 투자자문 김경원 운용역, LIG 투자증권 엄태은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의 새 용의자 화면으로 소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한진칼, 두 번째 용의자 한화케미칼, 세 번째 용의자는 덕산 하이메탈. 네, 이 용의자 하나씩 불러서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한진칼, 그의 알리바이는 너무 많이 빠졌다. 주가 저평가 상태. 네, 한진칼. 주가가 좀 바닥권에 있다가 오늘 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이 알리바이대로 주가가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될런지 이 용의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제 한진칼과 이제 한진그룹인데, 한진그룹과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이제 한진그룹은 사실 진에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게 이제 항공주들로 약간 좀 묶이는데, 사실 항공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거의 고점에서 반토막 날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빠졌는데, 한진칼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배구조를 좀 깔끔하게 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지배구조를 보면, 한진칼이 진에어를 100% 소유를 하고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대한항공의 지분을 한진칼이 한 3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한항공이 어떻게 보면 한진해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리스크로 되는 것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왜냐면, 지금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 컨테이너선 쪽의 시황이 워낙 안 좋고, 네. 특히나 이제 현대상선과 합병 얘기도 있고 한데 순차익금만 거의 5조 가량이 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한진칼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한진해운의 연결 지분법이익이 반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들이 가장 좀 우려스러운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한진칼 자체의 자산 매력은 굉장히 좀 높고요. 그 부분들이 이제 예전부터 회사의 포인트로 좀 맞춰지는데 그 부분들을 한번 보고 한진해운의 어떤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증거로 우선은 자산주에 대한 매력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한진칼 같은 경우는 이제 진에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에어의 가치가 가장 높다. 그러니까 연결 영업이익으로는 한 40% 정도 기여를 할 겁니다. 한 절반 정도를 진에어 쪽에서 영업이익을 좀 쌓아주고 있고 진에어 지분을 한 100% 가지고 있는데 요거 만약에 시가로 상장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 한 7천억 이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한진칼 시가총액 1조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봐도 굉장한 가치를 좀 가지고 있다. 또 네. 그리고 이제 상장 기업의 지분 가치가 이제 대한항공인데 대한항공이 한 30%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진 같은 경우도 한 20%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장과 상장 기업들의 모든 지분 가치를 합하면 대략 2조가 넘습니다. 2조가 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가총액 1조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좀 싼 자산주로 좀 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포인트가 되겠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그 외적으로 리스크는 이제 한진해운 그것만 이제 해결이 좀 되면 되는데 아직 현대상선과 같은 합병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고 여전히 컨테이너선 시황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은 약간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자산이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산이 좀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진해운이 합병을 하게 되면 사실 매수했다가도 사실 손절을 좀 해야 되는 혹은 이제 수익이 나면 빨리 팔고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만약에 합병을 안 하고 나서 한진해운을 계속 지배구조 상으로도 계속 도움을 준다거나 회생하는 부분들이 좀 나온다면 긍정적으로 좀 편입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해서 저는 우선은 리스크가 완전하게 부각되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진칼 일단 리스크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부각되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석방의 의견이 먼저 제시가 됐습니다. 네, 엄태은 과장님께서는 이 용의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싸기 때문에 석방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 싸다고 해서 이제 주가가 빠지는 중에는 매수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렇게 돌아 나가는 모습, 외바닥은 아직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거치면은 접근하셔도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운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내용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항공으로부터 인적 구살됐죠. 그래서 한진그룹의 최상단 지주회사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목하는 부분은 진에어 가치에 대한 주목이에요. 경쟁사 제주항공이 있는데 지금 현재 70에서 80% 수준에서 평가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6년도에 상장 전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주회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한쪽이 안 좋으면 나쁜 부분을 다 반영시키기 때문에 대다수의 자회사들이 좋지 않다면 할인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불가하기 때문에 재무 부담이 이제 가중될 것은 이제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요. 진에어에 대한 중심으로 내재 가치를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에어에 대한 월별 국내선 여객 추이랑 그다음에 진에어 월별 국제선 여객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파르게 상승으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진에어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3분기 누적 연결 매출 기준으로 보면 진에어가 한 60%, 연결 쪽에서는 영업이익 한 40% 기여하는 핵심 자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올해 말까지 B737 16대 그리고 B777 3대를 보유하기 때문에 중대형기가 계속 투입이 돼요. 그래서 제주항공이랑 지금 현재 공급 좌석 수가 350석 수준으로 이제 좁혀지기 때문에 비교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내년 이 여객 처리량 증가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자회사들이 좀 힘들었는데 그 주가의 부진을 보니까 대한항공 3분기 실적 악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진해운이랑 현대상선이랑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도 있었고요. 근데 보니까 영업이익은 2,797억으로 괜찮았어요. 근데 대부분 평가손이 외화차손이 한 1,571억, 외환 평가손이 6,394억이기 때문에 이건 환율 변동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율이 변동 시 바뀔 시 언제든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는 게 한진해운이랑 현대상선이랑 합병설 때문에 이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우선은 매수 쪽으로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똑같은 표를 준비했는데요. 비상장사 합계랑 투자자산 가치 합계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조 대비해서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영업손실이 더 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비상장사 합계만 1조 3천억이고 투자 자산 가치 합계까지 하면 한 2조 나오고요. 투자 부동산 가치도 한 640억 있으니까 이 부분이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바닥이 나오는 모습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메이저들이 좀 수급이 붙는 모습 보이면 저평가 구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우선은 접근은 가능하다 그래서 석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진칼의 알리바이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수사 간의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자산주로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용의자입니다. 또한 한진해운에 대한 부담감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자회사인 진에어의 가치입니다. 내년에 상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이 진에어, 경쟁사 제주항공의 70에서 80%의 가치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석방의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한진칼 석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한화케미칼. 그의 알리바이는 추세 상승 지속, 강한 종목에 집중할 때. 네, 한화케미칼, 파리 기후협약이 태양광 산업 성장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3일 연속적으로 좀 좋은 탄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한화케미칼, 정말 지금 이 용의자한테 집중을 해도 되는 걸까요? 네, 대형주 중에서 실적이 3분기 때 가장 좋았던 업체가 아마 한화케미칼이 아니었나 싶고, 특히나 이제 화학주들이 다 실적이 사실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지금 워낙 저유가 시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3분기 실적이나 올해 상반기에도 화학주들이 되게 좋았던 부분들이 그러한 이유였던 건 분명하고,
3분기 실적이 보시면 뭐 1,30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서 거의 46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YOY로 산정을 좀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명확하게 좀 잘 나온 섹터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증거가 저는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태양광 쪽에 업체들이 이제 한화케미칼과 OCI가 우리나라 이제 대형주 상장사 중에서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업체가 지금 최근에 내주는 실적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명확한 차이가 좀 드러나는데 지금 OCI는 상대적으로 못 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아직까지 바닥권역에 좀 횡보를 좀 하고 있고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자 1분기에 둘 다 어떻게 보면 YOY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그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 69% 정도 YOY로 감소를 했었고요. 그리고 OCI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한 4% 영업이익 증가하면서 거의 둘 다 좀 미미한 실적을 좀 내줬는데 2분기부터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케미칼이 2분기 영업이익이 327% 증가해서 937억 원 흑자 전환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15년 2분기 OCI의 실적을 보면 적자고 3분기 때도 OCI는 계속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3분기 때 하나케미칼은 1,300억대 흑자를 기록했고요. 이게 왜 극명한 차이가 나냐면 이 사업 구조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큐셀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그 태양광의 모듈과 셀을 좀 만드는 업체고요. 그리고 OCI 같은 경우는 이제 업스트림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폴리실리콘 기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OCI 같은 경우는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판매 단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큐셀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제조 원가입니다. 그러니까 판매 단가가 아니라 제조 원가이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빠지는 거는 하나큐셀한테는 원재료 비용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프레드가 좀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이렇게 실적 차별화를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내는 요인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태양력 경쟁력 자체가 지금 업스트림 쪽에는 굉장히 좀 시황이 안 좋고요. 그리고 미드 쪽이나 발전 사업 쪽은 그나마 좀 괜찮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은 굉장히 좀 양호하게 좀 올라오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하나케미칼이 PBR 1배면 적정 주가라고 좀 생각합니다. PBR 1배면 2016년 기준으로 BPS가 한 36,600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 28,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주가가. 그러면 상승 여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 올라올 때까지 올라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3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지금 자리에서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저는 위험 종목으로 편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위험의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엄태웅 과장님께서는 하나케미칼 정말 위험한 용의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석방 드릴게요. 오늘 다 석방인데요. 우선은 하나그룹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전에 많았죠. 태양광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태양광 업황이 어려워지면 하나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세계 정상들이 좋은 파리 협약이라는 걸 내놓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증설이랑 OEM으로 환영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됐기 때문에 단가가 매우 낮다, 영업이익이 좋다.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에서 어떤 리더들이 판단을 했을 때 그 의견은 앞으로 좋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건데요. 비근한 말씀을 드리면 금요 석유 화학이 박 회장이 이제 선택을 하고요. 14,000원서부터 25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바뀌었겠지만요. 3년 동안 대상승을 했고요. 정의선 부회장 기아차죠. 기아차가 아시다시피 6,000원, 8,000원에서 정의선 부회장이 간 이후로 7만 원, 8만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케미칼을 이전도 지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삼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자녀가 태양광 산업부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에서 전사적으로 태양광 산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중국 태양광 업체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요. 북미 전력 업체 넥스트 에라랑 모듈 공급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이 추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지분배역 이익이 매우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하나케미칼의 지분배역 이익이 2014년에는 거의 없었는데요. 2015년도에 급격하게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가파르게 상승했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화학적으로도 생각 안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토탈이랑 종합화학 인수했고요.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EVA 플랜트 본격 가동되는데 또 여천 NCC 쪽도 긍정적이고요. 이런 부분이 지분법 이익에서 점점 잡힐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우디 합작법인으로 한 EVA 플랜트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업화가 개시되는데 합작을 했기 때문에 저가의 에틸렌 투입으로 고마진이 달성이 될 수 있는 전망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긍정적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큐셀, 제가 처음에 이제 규모의 경제를 말씀드렸는데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 모듈 제조 원가가 지난달 9월에 40센트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그 탑티어 수준에 도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표를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원가가 또 하락하고 있다. 물론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에 따른 것도 있겠지만 규모의 경제도 실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16년 실적은 태양광 부분이 이끌고 그다음에 내년엔 유가 전 상승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상승의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공사가 주로 나타나고 있는 에틸렌 가격 위주로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쪽은 다 아시다시피 파리 협약의 정책적인 부분이랑 그리고 폴리실리콘 스팟 가격은 지속 약세를 되고 있는 반면에 이제 하나 쪽에 큐셀 쪽에 하는 부분인 모듈 가격은 가격이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낮아지고 판매 단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가격이나 기간 조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상승 트렌드는 유지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종시 매수 관점을 유지하도록 하기 때문에 석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케미칼 수사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수사 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일단 하나케미칼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요. 또 태양광 생산 제품에 대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용의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공격적인 증설을 하고 있고 북미 전력업체와의 모듈 공급주 체결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선 석방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미 많이 올라 있다. 더 이상의 상승 여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에서 위험의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하나케미칼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덕산 하이메탈. 그의 알리바이는 기관의 연속 순매수, 추세 전환 시도. 네, 덕산 하이메탈 계속 바닥권에 머물러 있다가요. 오늘 7%대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덕산 하이메탈의 이 용의자 알리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덕산 하이메탈 굉장히 좀 오랜만에 좀 저는 보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시장에서 좀 많이 소외가 좀 돼 있었던 기업인데 이 회사는 사실 솔더벌이라고 하는 이제 부품을 좀 생산을 하고 이제 자회사로 이제 덕산 네오룩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제 OLED 소재를 좀 납품하는 업체인데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사실 네오룩스를 인적 분할하고 나서는 네오룩스가 굉장히 좀 알짜배기 회사이기 때문에 요쪽으로 이제 투자가 좀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성장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솔더벌 이제 메인 부품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이제 주력적으로 하는 쪽은 패키징 쪽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반도체를 이제 패키징해서 PCB랑 이제 칩이랑 패키징할 때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고업황은 기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은 OLED 쪽 투자하는 투자 섹터들 그러니까 장비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거나 아니면 OLED 쪽 소재 쪽 요쪽이 이제 앞으로 투자를 좀 많이 집행하면 수요가 많이 올라올 수 있고 패키징 자체는 전체적인 지금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좀 죽어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만 봐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더볼 자체의 매력을 보고 길게 투자 들어오는 어떤 외국인이나 기관의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증거는 이제 밸류에이션인데 제가 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표를 좀 보시면 요게 이제 연결 기준으로 덕산 하이메탈의 이제 연결 그 PER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어쨌든 2015년 기준으로는 PER이 한 30배 정도 되고요. 2016년 기준으로는 PER이 한 17배 됩니다.
17배에서 얼마나 한 20배를 받아야 상승률이 한 20-30% 나오는 건데 사실 20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소외돼 있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가기에는 좀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위험 종목으로 편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좀 소외받아왔던 덕산 하이메탈. 엄태훈 과장님께서는 이 용의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우선은 석방은 드리는데요. 우선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의견은 똑같습니다. 이게, OLED 사업부로 이제 인적 분할했죠. 덕산, 네오, 룩스라고. 그래서 어쨌든 덕산 하이메탈에 올라가려면 덕산, 네오, 룩스의 지분법의 이익이 개선되든 아니면은 이 덕산 하이메탈이 하고 있는 본연의 사업이 개선되고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가동률이 상승돼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이제 수주도 많이 받아야 되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반도체형 솔더볼 여기 이제 MX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세계 시장에서 과점입니다. 일본의 센주라는 업체랑 있는데 과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정적인 실적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마음의 심리적인 안정감은 들 수 있겠지만 또 삼성전자랑 또 SK 하이닉스랑 그다음에 주요 반도체 업체들까지 매출차를 다각화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2015년에 반도체 업체들이 신규 라인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주회사 됐기 때문에 좀 투명할 것 같다. 주주 가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2015년에 영업이익이 예상이 한 73억 정도 나오는데요. 2012년에 400억, 2013년에 167억 줄어들었죠. 2014년에 57억으로 또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이제 73억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주가가 그냥 바닥에서 올라온다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매출액이 작년 582억에서 올해 593억으로 증가한 게 없는데 영업이익만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순이익단에는 오히려 좀 작년보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가총액이 지금 2,200억 정도 오늘 올랐으니까 좀 더 되겠죠. 2,200억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이 73억이에요. 그냥 PER 30배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PER 30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도 좀 특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연기금에서 매수를 지금 거의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11월 달서부터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한 매수를 보이고 투신 쪽에서도 최근에 붙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모르는 뭔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원체 성장주에 대한 한계였죠. 이전에 이 회사가 OLED 소재 쪽으로 엄청난 PER을 받고 있었을 때 3만 원 갔을 때 5만 원 간다, 6만 원 간다 얘기 나왔는데 결국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은 성장주에 대한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기술적으로 반등할 여지는 좀 더 있고 수급이 좋으니까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는 매우 힘들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OLED 소재 쪽에서 덕산 네오 룩스 쪽에 띄워줬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이렇게까지 PER 30배까지 받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고요.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우선 12,500원까지는 어쨌든 수급이나 기술적이나 아니면 덕산 네오 룩스의 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분평가 이익이 반영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추세적으로 저점 수준에서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석방 의견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 하이메탈 수사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두 수사관의 의견은 조금 엇갈리긴 했습니다. 일단 연기금에서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합니다. 또한 실적도 조금 좋아질 여지는 있는데요. 하지만 인적 분할 이후에 매력이 좀 감소한 부분이 있고요. 또 밸류에이션 자체만으로도 또 부담이 아직도 남아있는 단계다라는 점에서는 위험의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3명의 용의자를 수사해봤습니다. 김경원 운용영님 오늘 한진칼 석방 의견 주셨습니다. 가격 제시해 주시죠.
네, 한진칼은 사실 이제 한진해운만 아니면 참 목표 주가를 좀 높게 잡을 수 있는 회사인데 좀 네.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는 가능하나 목표 주가는 그렇게 높게는 좀 잡아드리지 않고 25,000원 박스권 상단까지만 매매는 가능하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손절 라인은 18,000원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태웅 과장님께서는 오늘 3명의 용의자 다 석방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떤 용의자가 더 매력적인가요? 저 하나케미칼 말씀드릴게요. 오늘 상승을 하고 그동안 상승한 부분이 있고 골린저밴드 200 밖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지금 27,000원에서 25,000원 박스권을 살짝 그렸었는데 그 사이인 한 26,500원 정도 조정시 매수 관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3,000원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24,700원입니다. 24,700원을 제시해 드리지만 추가적인 하락 시 손절보다는 좀 추가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용의자와의 오늘 수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용의자를 수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